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JVM 밑바닥 파헤치기 말고 다른 스터디를 하면서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5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자바는 왜 컴파일러가 기계어를 만들어내는 대신 JVM을 통해 중간 형태, 그러니까 점 클래스의 명령어들을 실행할까? 였고, 두 번째는 객체 지향의 4대 원리를 또 조사해 보는 거였고, 세 번째는 힙 영역과 스택 영역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스택 영역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한 걸까? 이고 또 네 번째는 초기화가 되지 않은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서 값을 읽어오면 어떻게 될까? 널 포인트 익셉션은 어떤 상황에 발생할까? 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산자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답변들을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바는 왜 컴파일러가 기계어를 만들어내는 대신 JVM을 통해 중간 형태 닷 클래스의 명령어를 실행할까입니다. 몇 가지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플랫폼 독립성, 이식성, 보안, 가상 머신의 추상화, 동적 최적화, 멀티 플랫폼 개발 생태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독립성입니다. 자바의 주요 설계 목표는 한 번 작성한 코드를 여러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큰 장점이죠. 그리고 컴파일러가 생성하는 바이트 코드는 특정 운영체제나 하드웨어가 아니라 JVM이라는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로 인해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추가적인 수정 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JVM만 설치되어 있다면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일단 읽어보았는데요.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바 가상머신에서는 이제 보안 쪽에서 그 바이트 코드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JVM이 바이트 코드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이 이것만 있는지 궁금했고 다른 검증이 없는지 그리고 왜 그 검증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 코드 검증입니다. 소스 코드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언어 처리가 불가능했고 소스 코드 검증은 각 언어에 맞게 별도 로직이 필요하며 속도도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런타임 검증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방식도 있지만 단점이 큽니다. 아무래도 실행 중에 오류가 나면은 이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검증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네이티브 코드입니다. 검증입니다. 바이트 코드가 아닌 네이티브 기계어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인데 플랫폼의 독립성을 잃게 되는 가장 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명령어 구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검증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JVM이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될 때 바이트 코드 검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로컬 변수에 접근하기 전에 올바르게 초기화되는지 확인하고요. 스택의 상태를 추적해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했고, 허용되지 않는 이제 메서드 호출이나 필드 접근을 차단하고 배열 범위를 벗어난 접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런 검증으로 오류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에 잠시 보시면 가상머신 JVM이 아무래도 가상머신이다 보니까 그 다른 플랫폼 뭐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플랫폼에 대해서 운영체제의 세부사항을 숨겨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을 신경 쓰지 않고 저희가 자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어떤 세부사항을 숨겨주고 그리고 어떻게 알고 숨겨주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숨기는 부분만 빠르게 이제 말씀드리면 메모리, 스레드 관리, 그리고 파일 시스템 접근, 네트워크 통신, 기계어 명령 처리,
운영체제별 차이점 등을 각각 숨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기는 방법은 메모리 관리 같은 경우에는 JVM은 힙과 스택 영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숨긴다고 하고, 또 스레드 관리도 저희가 이제 스레드 클래스나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통해서 스레드 작업을 단순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JVM은 운영체제의 네이티브 스레드 API를 내부적으로 호출해서 자바의 표준 스레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아유, 읽다 보니까 너무 화면이 작네요. 네, 다시 화면을 좀 키워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바의 파일 클래스나 패스 API는 운영체제의 파일 경로 형식을 추상화하고요. 내부적으로 JVM이 적절한 OS 호출을 통해 파일을 읽고 씁니다. 네트워크 통신 같은 경우에는 자바는 소켓 클래스와 같은 이제 고수준 API를 제공을 하고, 또 TCP/IP 소켓을 처리하고 내부적으로 운영체제와 직접 통신합니다. 그리고 기계어 명령어 처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숨기냐면 JVM 바이트 코드는 하드웨어 독립적인 명령어로 작성이 되고, 실행 시 GIT 컴파일러가 이를 해당 플랫폼의 기계어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운영체제별 차이점을 숨겨주는데, JVM 구현체가 운영체제별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알고 숨겨주는지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바이트 코드의 추상화, 플랫폼별 JVM 구현, 표준화된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숨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JVM은 바이트 코드의 추상화와 플랫폼의 특화된 구현을 통해 조합해 하드웨어와 OS의 차이를 숨깁니다. 자바 개발자는 운영체제의 복잡한 세부사항을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궁금했던 점은, JVM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는데 혹시 단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JVM은 운영체제에 독립적이지만 이로 인해 플랫폼의 특화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추상화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JVM을 이제 이용해서 그 OS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티브 코드에 비해서 당연히 실행 초기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 사용량도 많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GIT는 각각의 플랫폼에서 어떤 기준으로 최적화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프로파일링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실행을 통계하는 거거든요. 다 읽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사용합니다. 자주 호출되거나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를 핫스팟으로 식별하여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하거나 인라이닝 같은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이제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코드를 여러 개 짜놓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폼은 몇 번 실행됐고, 이 메소드 몇 번 실행됐고를 이제 통계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식별을 해서 반복되는 거를 이제 알아낸 다음에 최적화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부분은 이제 제가 하면서 GIT를 얼추만 알고 있었던 상태여서 좀 자세히 한번 찾아보는 건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지향의 4대 원리인데, 제가 그 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그 스터디 할 때 좀 다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조사했었던 건데, 공부했었던 건데, 네, 막상 대답하려니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정리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용성의 그런 원리가 있고, 각각의 정의만 좀 정리를 드리면, 이 추상화는 중요한 정보만 남기고 불필요한 사항은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캡슐화는 데이터와 메서드를 하나의 객체로 묶고 외부의 접근을 제한하여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에서는 기존 클래스의 속성과 이제 메서드를 다른 클래스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코드 재사용성을 높이고 계층 구조를 좀 형성하는 좀 장점이 있죠. 그리고 다양성은
하나의 객체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동일한 메서드나 연산이 다양한 객체에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좀 더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추상화로 인해서 클래스 파일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에 영향이 없는지 좀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하게 관리가 된다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성, 확장성, 안정성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클래스 파일이 많아지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찾아냈는데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에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서는 이제 잘못된 설계의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서 이런 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힙 영역의 힙 영역과 스택 영역의 차이랑 이제 스택 영역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차이를 바로 이제 보여드리면 힙과 스택에서는 메모리 할당 방식, 관리 주체, 속도, 데이터 저장, 생명주기, 구조, 가비지 컬렉션을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힙은 동적으로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스택은 정적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개발자 또는 가비지 컬렉터에서 하겠죠. 그리고 스택은 자동으로 관리가 됩니다. 속도는 아무래도 느리고 또 스택은 빠릅니다. 이제 last in first out 여기 있네요. 네, 구조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이다 보니까 동적으로 생성된 객체 및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스택에는 지역 변수, 매개 변수, 함수 추정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 주기는 이제 개발자 관리 주체가 이제 개발자 또는 가비지 컬렉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생명 주기가 관리가 되고, 네, 스택에서는 함수 시작과 함수 종료의 기준으로 생명 주기가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비선형적인데 이 비선형적인 메모리 관리자가 빈 공간에 할당하는 거고, 스택에서는 이제 선형적, 네, LIFO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은 힙 메모리는 가비지 컬렉션이 있고 스택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해제돼서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택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스택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아는 자료 구조의 스택의 이름과 같은 이제 의미도 같은 형식이어서 이제 네, 여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화되지 않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서 값을 읽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지역 변수일 때는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컴파일 에러가 났고요. 인스턴스 변수일 때는 초기화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널로 설정이 돼서 널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났고 여기서는 이제 널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개발을 꽤 했는데 몰랐다고보다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좀 네, 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널 포인터 익셉션은 어떤 상황에 발생했는지 좀 자세히 다시 알아봤는데 널 값을 참조하려는 잘못된 접근이 이루어질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변수에서 이제 널 값인데 참조하려고 했으니까 컴파일 에러가 난 것처럼 네, 요럴 텐데 메서드 호출 시, 필드 접근 시, 배열 접근 시, 그리고 그 래퍼 클래스에서 언박싱 할 때, 네, 요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예방법은 당연히 초기화를 해주고 널 체크해주고 옵셔널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산자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수학을 했으면 다 이제 알 건데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묶음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묶어 있으면 연산 순위가 높았던 애들보다 제일 먼저 이제 연산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증감 연산자, 부호 연산자, 이제 논리 부정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술 연산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당연히 이제 곱셈 나눗셈 나머지 먼저 이제 연산이 되고 마지막에 덧셈 뺄셈이 연산이 됩니다. 그 다음엔 비교연산자입니다. 네, 그 다음 산술연산자 다음 비교연산자 다음 논리연산자 그 다음에 조건연산자 대입연산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 요럴 땐 계산 순서가 네, 이렇게 됩니다. 결과는 5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